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으로 오늘의 뉴스 정면 승부. 자, 문을 열겠는데요. 오늘도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지침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내년에도 건전 재정 기조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가해서 670조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출 한도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하고 재량 지출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재량 지출 10% 이상 줄여서 재투자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앞으로의 신규 사업의 재원은 기존 사업의 지출 절감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이 약자 복지 또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 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금성 복지는 좀 줄이고요.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데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민간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수출에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윤 대통령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예산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금 지방의 균형 발전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지만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서도 예산을 쏟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을 투자할 방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편성 지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누구든 얘기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에 상당히 역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은요. 박근혜 정권 시절 물론 비록 탄핵을 당했지만 박근혜 정권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돈을 아꼈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확보가 됐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에 문재인 정권이 잘 대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코로나를 비롯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경제적 여력 확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덕적 해이를 엄청 관리하겠다. 그중에서 특히 재정사업 관리를 강화해서 부정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이제 주겠다. 이 부분을 전 좀 주목을 했고 또 하나는 이 부분도 중요한데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막겠다. 근데 여기에서 지역 화폐 사업이 이 사례로 들어간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의 역점 사업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또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일부 연구기관들 금융연구원이라든지 경제 관련 연구기관들에서 이 지역 화폐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 경제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이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나 앞으로 할 것이라면 이런 데이터를 좀 이렇게 딱 갖고 와서 봐라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봐라 이게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든지 좀 이렇게 숫자와 통계를 가지고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한 총평해 주셨는데
있는데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 재정 건전 재정 그렇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식인데요.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정의당 안으로 채택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인데 50억 클럽 특검법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 그 쌍특검 중에 하나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걸 이제 야권 의원들에게 공식 제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당이 계속해서 우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라는 기조를 보여왔는데 그래서 민주당도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제 법사위에서도 확인했듯이 집권 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서 특검법 심사가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계속 법사위만 고집한다면 이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당의 안을 일부 받아들여서 정의당도 이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은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각자 특검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인데요. 두 당의 특검법 차이가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두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추천권을 부여한 반면에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비교섭단체가 또 김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 각각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이 이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정의당 안을 채택하자라고 한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명분상으로 정의당이 우위입니다. 일단 특검 수사 대상을 정의당이 얘기하는 특검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엔 50억 클럽 뇌물 의혹 플러스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불법 의혹 플러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의혹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상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 판단했던 그런 문제까지 이걸 다 섞어서 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50억 클럽만 딱 정의당처럼 겨냥을 한다면 그 명분적으로 그게 맞다라는 얘기가 더 많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의혹 뭐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불법 의혹 이렇게 되면 네. 대장동 관련 사안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같이 이 연계가 돼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특검을 한다면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거예요. 그쪽하고 이건 딱 구분해서 50억 클럽만 따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글쎄 뭐 제가 수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여태까지 이런 걸 보면 이게 하나를 이렇게 파다 보면 이게 오히려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이게 좁아지는 경우나 딱 제한해서 거기서 딱 멈출 수는 없는 네. 경우가 더 많다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분적으로 정의당이 이거는 비교섭 단체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명분상으로도 맞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명분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정의당의 어떤 그 주장은.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양보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뭐를 해가지고 뭐 뭔가를 좀 이 전국 주도권과 관련된 어떤 그런 행위를 빨리 좀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명분적으로는 정의당이 우위다. 그렇다면 정의당이 민주당이 우리 다 받아줬을 테니까 이거 그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이거는 좀 걷어달라라는 얘기를 정의당이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이 빠르게 패스트트랙을 해서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 싶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을 채택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왜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김건희 여사 안이라는 것이 이
소위 말해서 제1야당으로서 자신들의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본인들은 판단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 자체가 이제 그 부담이요 덜한 거예요. 대장동과 연결돼 있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봐라. 이건 우리가 추진해도 이건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의당한테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을 좀 살펴봤고요. 민주당은 지금 쌍특검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제정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네. 민주당이 일단 앞장서는 모양이고요.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야3당 특별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을 피해자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한편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규정했고요. 이를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는 조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일단 활동 기한 1년으로 하고요.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래서 조사 보고서 작성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최장 1년 6개월 정도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정부 여당이 적극 참여할까요? 뭐 참여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명분적으로 뭐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입니다. 공감을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 여당이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진상규명 여기가 지금 아까 들어가 있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네.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가 특별조사위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헌재가 이상민 장관 탄핵 이거 인용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특조위가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텐데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안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특조위가 여러 조사를 할 텐데 그때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상당히 좀 그때는 또 하나의 어떤 걸림돌을 만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결국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인용을 하느냐 마느냐도 이 특조위의 활동과 진상규명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탄핵소추 뭐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통과시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또 특조위를 역시 민주당 주도로 만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 본인들의 행위에 의해서 이게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민 장관이 변수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최근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잇따른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예. 많이들 아시겠지만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25일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인 보수단체 북미 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보다 앞선 12일에 전광훈 목사의 예배에 참석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한다. 표를 얻으려는 립서비스다라는 취지로 말해서 그 두 가지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이런 정치권의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이제 항상 등판을 하고는 하는데 예. 오늘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제명하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맨날 실험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하라. 경고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밝혔고요.
또 당원에 수석 최고위원이란 말도 없고 똑같은 최고위원인데 자칭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떠들고 다닌다. 그런 식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으니 박 전 대통령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좀 수위 높은 비판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사실 지난 5.18 그 발언 논란이 있은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정치권은 이미 총선 모드예요. 그렇죠. 내년 4월인데 뭐 한참 남았는데 정치권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국정 운영의 주도권, 전국의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총선 승리를 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은 뭐냐면 이른바 스윙보터라고 얘기하는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네. 중도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총선 승리에 굉장히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한쪽에 치우친 이런 발언을 계속 최고위원이 하게 되면 과연 중도층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측면을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도 곤혹스러운데 문제는 이런 발언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뭔가 이 뭐 정부의 주도권도 좋고 중도층에 어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발언을 그냥 그 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라고 얘기한 수준에서 넘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께서 말하셨지만 지금 정치권은 이미 총선 모드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예. 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도 이 발언을 두고 이렇게 해서 총선 어떻게 이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을 당 윤리위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당내의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일단은 징계에 대해서는 좀 즉답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경고했다고 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자신의 주장인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는 냈지만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당 차원의 징계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겠죠.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이 여론이 이게 진짜 만만치 않게 돌아가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징계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뭐 징계를 할 수 뭐 징계를 배제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미디어 트리뷴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사실 그 여론조사는 거기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미친 경우가 많았어요. 민주당보다 네. 지지율이. 그런데 이제 요게 한 3주 정도가 좀 위에 나왔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를 하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원위치 됐느냐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NBS 여론조사가 또 나오거든요. 그거에서도 역시 밀린다라고 나온다면 한번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너무 잦아요. 이 기간도 짧고. 네. 저도 쉽게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차원에서 계속 여론을 살피고 후속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렸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도 지금 헌재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정신에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번 결정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 특정 연구의 출신으로 편향적인 인사였다라고 공평하게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에 적극적으로 맞섰는데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건 제가 정치계에 들어와서도 처음 들어보는 수준의 굉장히 강력한 비판이다. 이것은 헌재의 존재의 자체를 굉장히 훼손하는 평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전체 판사 중에 20% 정도까지 국회 인권법 연구에 속해 있다. 20%면 대한민국에서 김시성을 가진 사람의 비율인데 이 정도 비율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재 결정 이후에 인앤아웃에서 거의 매일 이 소식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여야의 공방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좀 피로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소지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속에 상당히 좀 우리가 선뜻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양당은 말이에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선호하는 부분만 과대 해석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진짜 끝없는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소득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정치권 아마 소득이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밀리지 않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밀리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야의 공방을 앞으로도 저희가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 당사자였죠.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판사의 생명,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다. 아무리 어떤 연구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편향됐다 이런 지적들이 결국에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 신뢰도를 낮추는 게 아닐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저는 현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당연히 이 김 후보자의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래야지 이 제도에 대한 신뢰, 사법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고. 단 우리가 흔히 법은 상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상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논리적 연계성에 관한 의문을 갖기 위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옵사이드는 맞아. 근데 옵사이드 해서 골이 들어갔는데 이거 옵사이드 한 거 맞지만 골도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논리적인 측면에서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도 좋으니까 이런 논리적 연계성이 문제가 좀 없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이상민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상민 의원도 법조인 출신 아니에요? 변호사 출신인데 이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솔직히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그 언급을 했거든요. 제가 좀 완만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인터뷰 전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논란 피하겠죠. 쇼츠도 보시면 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